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 이제. 그러니까 2번 남았습니다. 이제 그 7월 20일, 이제 14일 남았고요. 다음 주 이제 7월 27일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8월 4일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어젠가 제가 이제 그 문자로 이제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시험이 이제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9일, 어제부터 7월 26일까지 접수는 www.q-net.or.kr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드신 다음에 사진 같은 것들을 등록해 놓으시면은,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자격 검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제만 하면 되는데, 결제 금액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65,800원입니다. 옛날에 뭐 한 4만원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65,800원인데, 이제 각 지역별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별로 이제 1개 내지 2개 정도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데가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 안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뭐 1-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는 중구 아니면 동구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구 같은 경우는 시험 볼 수 있는 인원이 25명밖에 안 됩니다. 접수가. 왜냐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내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강의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한 300명, 다른 데 같은 경우는 500명, 어떤 데는 1000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들이 그 구도 가까워야 되겠지만 매년 이제 좀 바뀝니다. 이번에 뭐 이쪽에서 봤으면 다음번에 이쪽 그 구의 다른 그 학교를, 보통 이제 공고나 정보고등학교나 이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 그 고등학교를 빌려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리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 그 부분은 8시 반까지 입실입니다. 8시 30분까지 입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한 8시 정도에는 도착하셔야지만 나름대로 가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한 100여 문제는 안 되고 한 80여 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서브노트를 카피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발전 쪽이 제가 이번에는 못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항상 어떤 때는 이제 발전이 나가고 어떤 때는 발전이 안 나가는데, 여러분들한테 칠판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발전이 좀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발전 쪽을 이제 프리젠테이션으로 해가지고 강의했던 3회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출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USB로 다 카피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차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여기 그 연락처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고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다른 뭐 대용량 메일로 보내드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6개월 과정을 들었는데 뭐 발전을 못 들었다 이렇게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발전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을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지만 나중에 합격할 때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서글퍼지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한 14일 정도 남았습니다. 14일 정도 남았지만은 최근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이번에는 좀 합격자를 많이 뽑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이번에 뭐 처음 6개월만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 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무조건 시험을 한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토익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LC가 있고 RC가 있습니다. 그럼 리스닝을 할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20문제가 막 빨리빨리 들어가는데 듣고 답을 쓰느냐, 아니면 먼저 문제를, 시험지 나눠졌을 때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간단한 단어에다 줄을 쳐놨다가 비슷한 단어가 들리면은 체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장에 가서도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문제를 먼저 나눠주는 감독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딱 정시가 되면 나눠주는 감독관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오전에 한 팀이 들어와서 감독을 하고요. 오후에는 같은 강의실인데 자리를 바꾸고 또 감독관도 다르게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이 한번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문제에다가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주의사항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나서 다음에 시험본을 보시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교시를 한번 다
듣고 나서 본인의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론 이제 저번에 한전에 계셨던 분들도 이제 시험을 보셨는데 20 몇 점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40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죠. 왜냐면 본인이 20점이 나왔으니까 아,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그 다음번에 시험 보니까 40점, 그 다음에는 50점, 그 다음에 60점대로 합격을 하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자기가 알아도 내가 썼던 부분이 어떤 식으로 채점이 되는지를 4교시를 다 한번 시험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정도만 썼는데 2교시는 점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 정확한 논제를 가지고 답변을 했던 거고 자기가 아무리 많이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써나가지 못했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 쓰면 한 뭐 17점, 18점 정도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도 시험을 보고 채점을 받았던 그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정도 쓰면은 요 정도 채점을 받은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느껴보셔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내에 한 번은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번에 또 시험 합격자를 많이 낸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올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아예 안 본 거하고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문제 보고 쉽게 느껴지는 거고요.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을 다시 다스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 좀 신기일전해가지고 더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시험을 안 보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시험 문제 보고 이거 쉬운데 하고 시험장에서 느꼈던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틀립니다. 왜냐면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이 안 나면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100분, 1시간 40분 동안 1교시 같은 경우는 열세 문제인데 열세 문제가 안 되면 그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답안지를 못 쓰게 되면 그 문제만 보고 생각하는 훈련을 한다는 얘기죠. 사실 뭐 하루에 그 400분 동안 나는 쓴 게 별로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400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400분 동안 쓰지는 못해서도 400분 동안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쓸지 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본인이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옆에서는 열심히 쓰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뭐 중간에 50분이 지나면 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나갔다 들어옵니다. 나가서 그냥 담배 한 대 피우고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오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느끼기 전에는 힘든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이지만은 좀 힘드시더라도 접수를 해서 가능하면 이제 학원에 계신 분들하고 같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나 이번에 어떻게 가는데 같이 접수를 하자 해가지고 그 안에 가면 보통 같은 강의실에 들어갈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달성배전 쪽에 이제 시험 보시는 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바나나를 준비하다든가 핫바를 준비하다든가 뭐 김밥을 준비한다든가 음료수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도 옆에 사람들을 한번 보고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일주일 전에 제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하라고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하고 9장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부분을 다 성배전공학에서 배우셨습니다. 배우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배우시는 것들은 그거를 다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좀 제목들은 가능하면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써봤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삼상 단락존류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삼상 단락존류 계산하는 부분이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이라는 공식.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변환하는 변환비 같은 경우 퍼센트 임피던스는 CKV 자승분의 뭐 PZ라든가 이런 공식들이 나옵니다. 그럼 Z는 거꾸로 해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승분의 PZ입니다. 그럼 Z는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10kV 자승이 위로 올라갑니다. 10kV 자승. 그리고 P 부분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요 퍼센트 임피던스도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나요? 올라가죠? 요 위로. 요게 있고 요게 그대로 반대로 넘어가니까 이쪽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요 공식을 이용해서 이따가 문제들에서 임피던스를 변환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 용량분의 뭐 최대 용량 아니면 기준 임피던스가 위로 올라가냐 아래로 올라가냐. 단위법을 할 때는 베이스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OMV 때 8%다.
그럼 10MV 때는 얼마냐? 그럼 여기는 5MV고 여기 10MV고 여기 8% 들어가기 때문에 5분의 10 해가지고 2 곱하기 8 해가지고 16%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보셨던 것들이고요. 근데 삼상 단락과 성간 단락 전류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삼상 단락 전류만 물어보기에는 뭐 작기 때문에 성간 단락 전류 다시 물어본다고 말씀드렸고요. 1선 지락 전류하고 2선 지락 전류.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선 하나만 알면 2선 부분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그 오후에 보여드리는 거는 1선 지락 전류에서 ZF로 된 부분. 그 다음에 뭐 1선 지락 전류, 성간 단락 전류, 삼상 단락 전류를 비교를 했는데 애우는 방법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던 대칭좌표법에 해가지고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해서 단락 전류를 계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고대 발전이라는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고대 발전이 책에 고장 조건을 정한다. 그럼 고장 조건이 뭐냐? 기지값하고 미지값을 여러분들 유추해내는 것들을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것도 훈련하시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번 시험에 한두 문제 나옵니다. 다다음 주에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가 이 안에 분명히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책이 3권인데 이 챕터가 몇 개 챕터가 나오면 5개 챕터가 나옵니다. 총 챕터를 따지게 되면 14개, 15개, 뭐 10개, 그 다음에 18개 뭐 해가지고 40여 개가 됐는데 그 중에 5개 챕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40개 중에 5개면은 확률이 8분의 1입니다. 그럼 30개 중에 8분의 1이라는 건 결국은 한 3문제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 다 25점짜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0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셔야 되고, 오늘 오후에 안내해드리는 수업 같은 경우도 다 키워드를 가지고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면 반복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지나가면 다 까먹기 때문에. 대칭좌표법을 저번 주에 전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도 와가지고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으니까 이거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복습을 안 했으니까 자기가. 근데 그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 안에서 제가 해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발전기 기본식에서 여러분들 체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칭분해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칭분은 정상, 역상, 영상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평형 삼상 교류를 정상분을 보내주냐 아니면 단상교류를 흘려주냐. 그래서 정상분에 대한 회로를 어떻게 보고 역상분에 대한 회로를 어떻게 분해를 해서 보고 영상분에 대한 회로를 어떻게 보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해는 되는데 쓰는 게 안 됩니다. 쓰는 게. 딱 문제가 나왔을 때 대칭분해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대칭분해로 키워드 삼상 평형 그 다음에 단상 정상 역상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려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 나왔던 것처럼 기존에 발전기가 있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접지가 돼 있고 그럼 이거를 이제 등가회로로 그리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단상에서는 3할리로 해가지고 인식이 되지만 정상이나 역상에서는 이 부분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빼버리고 이걸 연결해서 그립니다. 근데 영상분해할 때는 이 부분이 끊어져 버리니까 왜냐면 변압기에 보시면 정상회로, 역상회로, 영상회로가 있는데 정상회로나 역상회로는 다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상은. 그래서 Z1하고 Z2를 여러분들이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도 임피던스 상에서는 조금 틀려진데 과도 임피던스 상에서 정상하고 역상을 보통 같다라고 보고 평상시, 정상시에는 정상하고 역상 부분이 약간 발전기 같은 건 틀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지기냐 회전기냐에 따라서 틀려진데 정지기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모든 거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는 같습니다. Z1, Z2, Z0 그런 부분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전기나 아니면 케이블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틀려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변압기는 왜 갔냐면 삼상 부분이 다 평행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 삼상 부분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단상하고 삼상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단상은 왜 두 가닥을 쓰나요? 하나는 갔다가 하나는 돌아와야 되니까. 이게 DC 아닙니까? 그래서 케이블이 두 가닥이 필요한데 왜 삼상을 쓰는데 케이블을 세 가닥밖에 안 쓸까요? 이거 왜 세 가닥밖에 안 쓸까요? 원래 이제 단상을 삼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한 상에 두 가닥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사해상이면은 6가닥이 필요한데 왜 세 가닥만 써도 되냐? 왜냐면 상회전 방향에 이렇게 120도를 차를 주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백타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돌아와야지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봤을 때. 얘는 보내주기만 해도 여기서 0이 되니까 다시 돌아오는 선로를 안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6가닥이 안 필요하고 3가닥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3상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1가닥을 더 쓰는 거는 예를 들어 단상도 3개를 쓰고 3상도 쓰고자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3상을 이렇게 실어서 보내지만 이런 부분을 여기서 단상으로 쓰다 보니까 단상에서 언밸런스 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중성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냐면 돌아오는 부분을 요거를 해가지고 공통도선으로 쓰기 때문에 단상으로 쓰고자 할 때는 돌아오는 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원리입니다. 그러면 고다상 송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있죠. 그런 것들도 보면은 고다상 송전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죠. 여기 알상 요렇게 가야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가지고 6개를 이제 같이 보내주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더 많은 부분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고다상 송전 방식이 있다 해가지고 연구반에 자료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런 그 연구반에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는 다 설명을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기본반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컨셉은 잡고 가야지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죠. 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를 보고 물을 550ml 넣고 그 다음에 3분을 끓인 다음에 스프를 넣고 끓여라. 일단 그런 방법부터 배우시는 겁니다. 라면을 끓일 줄만 알면 되죠. 그 물도 끓여야 되는데 물을 못 끓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커피포트에다 그냥 버튼만 눌러주면 끓여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컵라면 사다 먹는 거죠. 처음에 라면을 못 끓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면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법은 설명을 드리고 연구반에서는 맛있게 끓이는 방법. 어떻게 해야지 더 맛있게 끓이냐. 그럼 물을 얼마만큼 넣느냐. 아니면은 물을 넣기 전에 스프를 넣고 끓인다. 아니면은 불을 세게 한다. 왜냐면 불을 세게 하면은 빨리 끓기 때문에 라면이 빨리 익고 그 다음에 라면을 오래 놔두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냉면집 같은 데서 가서 보시면 냉면을 끓인 다음에 빨리 냉각시켜가지고 주는 그 시간에 따라서 맛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음식 같은 경우도 삼겹살 먹을 때 바로 생고기 먹으면 맛있죠? 왜? 생고기 안에는 세포 안에 구성 부분을 보면 물이 흡수하고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촘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쫀득쫀득하고 맛있는데 그걸 한번 냉동을 시키면은 그 안에 공간에 물이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그 부분이 줄어듭니다. 세포들이. 그러니까 먹었을 때 식감이 안 좋으니까 맛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하시면서도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뭐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실생활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아 이거는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오겠다. 왜냐면은 전력계통공학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무조건 암기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해를 하고 다시 암기를 하고 대칭분해로를 설명드렸고 이제 병행위해선을 하는데 송전선에만 병행위해선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해선을 보통 안 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상회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안 드립니다. 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에 한 번 나오니까. 왜? 지금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는 한 2, 3년에 한 번씩 꼭꼭 나오는데, 이거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10년에 한 번 나오는데, 알아두셔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왜?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집어넣으셔야지 이걸 집어넣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는 흐름만 설명을 드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회론이라는 건 뭐냐,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개방과 접지를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I00, I01 해가지고 전류 부분이 들어오는 것들을 계산하는데 그걸 더하고 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로를 2개로 분해를 해가지고. 예, 개통보호의 목적. 여기서는 이제 딱 반으로 나눴습니다. 고장 계산과 개통보호라고 되어 있죠. 제목을 보시면 여기서는 고장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적었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 2개를 비교하는 문제 하나, 이거 하나 해가지고 3개 내지 4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한 유형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3, 4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는 많이 나옵니다. 보호 쪽. 개통보호의 목적이 뭐냐? 사고 제거냐? 아니면 사고, 파급 방지냐? 이렇게 나와있죠. 보안 유지냐, 신뢰도 유지냐, 이런 키워드가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할과 기능, 그림 설명드렸죠. 몇 번이나. 그 다음 구성 어떻게 하는지. 보호계정기 구비 조건이 뭐였죠? 5개? 선, 과, 후, 조, 경. 모르는데 일단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택 차단이 가능할까? 뭐 과도 안정도 부분, 호비 보호가 가능할까? 뭐 조정 능력이 있을까? 경제적일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구비 조건은 요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키워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림 생각해서 써가는 훈련들을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서 설명할 때는 그냥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덮어버리면은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으면 구비 조건이 나왔을 때 최소한의 이런 5가지의 키워드를 쓰는 훈련까지는 여기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쓰는 것들은 이제 연구반 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기본서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연구반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개전 방식의 적용. 여기는 이제 송전선 보호 방식인데 송전선 보호 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전선 보호 방식의 종류가 뭐냐? 그러면 과전류, 과방거피제를 해가지고 과전류, 방향과전류, 거리개전 방식, 파일럿 개전 방식, 제페로 방식, 과방거피제, 그 다음에 표준통마감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키워드 무조건 암기를 하게 말씀드렸죠. 왜 그 키워드를 했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모범 답안의 키워드라는 얘기입니다. 왜? 채점하는 채점자도 봤을 때 그 키워드들이 딱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본인들도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딱 보고 이런 형태대로 나오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이거를 좀 알고 썼는지 애우고 썼는지 모르지만 일단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형식의 답안지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답변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송전선 쪽에 뭐 PUTT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계열 보호, 그 다음에 후비보호 계열 해가지고 3, 4, 5 쪽에 대한 1계열 쪽, 2계열 쪽에 대한 주보호, 후비보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력선 뭐 거리, 방향, 그 개전 방식 해가지고 돼 있고요. 전력선 뭐 억제 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뭔지 그것만 25점짜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들은 얘기하면 쉽게 출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본적인 이런 10점짜리하고 25점짜리를 적절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기본서 형태의 제목은 반드시 보고 가시면은 기본서 형태에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선 쪽에 대한 보호 방식, 모선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단모선, 복모선, 그 다음에 압류, 방위, 환차 해가지고 전압 차단 방식, 전류 차단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환상 모선 방식, 차편 모선 방식.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제가 한 20번 얘기를 해드렸을걸요? 6개월 동안에. 20번 정도 얘기했다는 건 여러분들 그 중에 다시 들으면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압류방위 한차 정도는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압류방위 한차에 대한 내용들을 써나가는 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압차단 방식이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압류방위 한차가 나와야지,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뭔가를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기기보호 쪽. 그러면 이제 발전기에 대한 보호 개전 방식 쪽이 좀 많이 나왔었죠. 변압기에 대한 보호 개전 방식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전동기에 대한 보호 방식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발전기하고 변압기에 대한 그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키워드들을 저번에 다 설명드렸죠. 오늘 오후에 또 마찬가지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안정도 쪽입니다. 4가지만 썼습니다. 사실상. 10장은 아주 작기 때문에 지금 2주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안정도 부분을 일부 좀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얘가 80장, 얘가 한 90장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용들이. 그리고 10장은 몇 장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 끝나고 나서는 다시 목차 부분을 한번 보고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든가 이런 키워드들 정도만.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었죠. 뭐 송배전공학에서 1장은 뭐였고 2장은 뭐였고 3장은 뭐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이런 부분 한번 정리해드리는 게 낫다는 얘기죠.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 정리해드릴 거고 그거에 대한 문제 부분 저번 주까지는 이제 관연도 문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근데 이번 주 오후에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시험 빈도가 높은 한 80여 문제 정도만 수기로 적었던 거 가지고 모범 답안입니다. 왜냐면 그걸 적었던 게 그 정도 제가 그 안에 있는 답안지를 보고 썼더니 한 17점, 18점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0점대를 맞기 위해서 플러스하는 그런 훈련들을 연구반 가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도 중요합니다. 안정도 분류를 어떻게 하죠? 처음에? 예. 일단 처음에 대분류를 어떻게 하냐? 중분류를 어떻게 하냐? 소분류를 어떻게 하냐? 그 컨셉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상각 안정도, 그 다음에 전압 안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송배전공학에서는 이 위상각 안정도에 대해서만 배웠었는데 이번에 전력계통공학에 와서 이 전압 안정도를 한 번 더 배웁니다. 그게 어디냐? 여기 PV 곡선 전압 안정도 부분이 마지막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다 앞에서 배우셨던 겁니다.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던 겁니다. 에너지 함수법 이 부분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도 부분이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가 있다. 이 PV 곡선 내지 또 QV 곡선으로 설명한다. 이렇게만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 같은 위상각 안정도는 뭐로 또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 보니 정태, 그 다음에 동태, 과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뭐 리아프노브법도 있고 뭐 취행렬법도 있고 수치적분법도 있고 룽게쿠타법도 있고 뭐 그 책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 방법에 대한 것들을 목차로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 송배전공학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좀 더 다른 각도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인데 동태 부분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고유 정태, 동쪽 정태, 그 다음에 고유 과도, 그 다음에 동쪽 과도. 그래서 얘 부분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해석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정태 안정도를 또 마찬가지로 미소신호 안정도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쓰면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서지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과도 접지장, 고유 임피던스 이런 부분 다 같은 얘기인데 이거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기준 용량, 그 다음에 슬랙 모선, 그 다음에 스윙 모선 뭐 이런 부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만 틀리게 하면은 나는 처음 봤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기본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연구반 가서 그런 부분을 보시다 보면 관연도 문제 이렇게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라고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키워드가 나오면 편하죠. 과도 안정도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왜? 정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해석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사람 저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과도 안정도라는 건 일탈하는 행위들이죠. 바깥으로. 과도 상태. 바깥으로 뛰쳐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문제아들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몽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등면접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단법만 물어보는 게 25점짜리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번엔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비교해서. 왜? 그 전에 많이 나왔으니까. 안정도 향상 대책. 안정도가 뭐냐라고 해서 뭐 전력상착과 곡선이라든가 회전체 운동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안정도가 뭐다라고 하죠. 그건 뭐냐? 외부에서 들어온 기계적 입력하고 전기적 출력이 같이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쪽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개통 쪽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터빈에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기적 출력이 나갔는데 얘 부분이 많이 흔들리는데 이 부분이 그만큼 쫓아가줘야 되는데 쫓아가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얘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같이 힘이 맞아가지고 얘가 문제가 생겨도 얘가 같이 들어와서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휙 하고 틀어져 버리면은 얘가 못 쫓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고무줄이 틀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일탈하는 행위들을 안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이제 위상각 부분에서 동기 부분을만 가지고 보는 부분을 이제 전력 상차각 곡선으로 해가지고 등면접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단단법은 그거를 위, 각, 출, 시를 외우라고 했죠. 위상각, 각속도, 그 다음에 출력, 그거를 시간에 따른 비율로 해가지고 보는 것들이 단단법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키워드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써나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10점짜리 답안지를 쓰는 훈련들에 대해서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이런 키워드들은 10점짜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그게 나오면 10점짜리 10점 정도는 주니까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건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을 배워봤자 여러분들이 25점짜리 문제 채워주실 때 연구반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서 안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10점짜리까지만 여러분들을 맞춰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5점짜리, 17점짜리, 18점짜리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오후에 별도로 이제 그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 나오면은 키워드가 뭐였죠? 뭐 다 틀려진데 리전 있기. 이거 중요하니까. 리액턴스. 안정도 하면은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를 알면 됩니다. 이 공식 가지고 많이 쓰여지거든요. 안정도라는 이 P를 안정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력 상차고 곡선해가지고 얘 부분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안정하다는 얘기죠. 최대 피크까지. 아까처럼 기계적인 입력하고 전기적인 출력하고 이게 맞아서 이 피크를 내줄 수 있었는데 이 피크가 올라가는 이 지점까지 공급을 해주면 안정한데 이런 지점은 이제 안정하지가 않다. 근데 요게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죠. 증가하는 부분은 안전하고 감소하는 부분은 떨어지는 거니까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럼 요게 저감이 되면 얘는 올라가겠죠? 이게 순서적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리전 있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리액턴스가 줄어들면 또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럼 얘가 증가하겠죠? 리액턴스가 줄어들면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입출력이라는 건 뭔가요? 사인 세타 부분 평형이 이루게 되면 요 안에서 고정돼 있으면 이게 막 틀리게 되면 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출력이 그런 부분이 되면 그 다음 기타 부분이 뭐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곡선 아니 그림 수식 키워드 이렇게만 외우면 안정된 향상 대책을 쓰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냐? 훈련입니다. 자꾸 반복 훈련밖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번 주에 했던 걸 가지고 이제 그 기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잡표법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